수리 능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은 이론부터 좀 볼게요. 그 수리 능력은 일단 하위 능력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하위 능력 4개에 대해서도 제가 의사소통 능력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단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보셔야 되고, 자, 일단 기초 연산. 그 다음에 기초 통계.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4개인데, 그 비중을 보시게 되면 기초 연산 부분이 한 30%, 도표 분석이 한 30%, 기초 통계가 25%, 도표 작성이 15%입니다. 일단은 기초 연산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물어본다는 것들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뭐 물어볼 수는 있는데 비중이 높지는 않고요. 기초 연산이다라고 한다면 응용 계산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응용 계산이 단순하게 응용 계산만 딱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제시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 제시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어떤 그 응용 계산에서의 어떤 그 기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통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그 도표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통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해당됩니다. 자, 이런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도표 분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해석이다. 됐죠? 그 다음에 도표 작성은, 도표 작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의사소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작성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느냐,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자료 변환,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보고서의 유형, 이런 것들이 도표 작성 능력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 수정하시오,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도표 작성은 도표 작성에서도 변환, 그다음에 주어진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수정하는 형태,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포인트죠. 네, 두 가지가 물론 나옵니다. 근데 대놓고 나오고 좀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위 능력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연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초 연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 기초 연산 능력,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위 연산표는 좀 봐주세요. 길이에 대해서 뭐 1km가 100m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 연산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냐, 그건 아닌데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했을 때 본인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응용 수리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빈출에 해당하는 것이 거리 속력 시간이에요. 일단 속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속력이라는 것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입니다.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뭐 이동 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A당 B다, 뭐뭐당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A분의 B예요. A당 B, A분의 B.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걸 통해서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맞죠? 그 다음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만드는 거죠. 거속시. 이런 걸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거속시만 하시는데 만들어진 배경이나 원리를 알아야 적절하게 써먹죠. 그냥 거속시 그러면 그냥 뭐 조금만 복잡하게 나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일률 문제입니다. 1문제인데 1은 일단은 문제 스타일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의 양이라고 있어요. 1의 양. 그 다음에 1한 시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뭐 더 낼 수는 있겠지만. 자, 1의 양 같은 경우는 전체 1의 양에 해당합니다. 전체 1의 양. 전체 1의 양은 단위 시간당 1의 양입니다. 이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떤 단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단위 시간당 1의 양.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5개를 만든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1분당 몇 개 만드는 거예요? 5개입니다. 맞죠? 여기다가 일한 시간을 곱한 거죠. 맞죠?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에서 단위 시간당 1의 양을 줍니다. 대놓고 주는 건 아니에요. 1분에 몇 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뭐 일을 완성하는데 30분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30분 만에 일을 완수했어. 그럼 1분당 30분의 1만큼씩 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미지수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한 시간을 구하는 유형이에요. 됐죠? 다시. 자, 얘를 줍니다.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얘가 문제네? 괜찮아. 왜 괜찮냐면 얘는 1로 줘요. 1로. 1이면 돼요. 1. A로 놔도 되고 1로 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주어지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것만 주어지게 되면은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얘는 1이니까. 얘 주어지고 얘는 1이니까 얘가 구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일한 시간을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한 시간, 일의 양. 요거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위 시간당 일의 양도 줘야 되고 일한 시간도 줘야 됩니다. 자, 문제 차이가 있죠? 일한 시간을 물어볼 때는 얘만 주면 돼요. 일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하고 얘. 두 개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농도가 있어요. 농도는 출제 비중이 뭐 높지는 않아요. 근데 농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농도가 비율이거든요. 비중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어떤 뭐 단순히 소금물에 대한 농도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해석적인 측면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도는 스타일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농도 공식이 있고요. 여기선 그냥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금의 양이 있어요. 소금의 양. 자, 농도는 자, 지금 여기서는 소금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소금. 기존에 소금하고 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금물이라고 쓰지 않고 소금 더하기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자, 이게 농도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소금을 추가하거나 물을 추가하거나 소금과 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빼거나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모를 보게 되면 소금과 물이 있고 분자가 소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을 더하거나 뺀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해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넣는 것이 물이다. 아니면 뺀다. 그러면 물은 분모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분모에만 더하고 빼는 겁니다.
요게 농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공식은 뭐냐? 소금의 양공식은 소금, 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예요. 됐죠? 이렇게 보면 얘가 쉬운데 사실상 얘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양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스타일이 이렇게 됩니다. 변화 전.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 변화 전이에요. 그죠? 변화 전,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줍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뭘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변화를 겪고 나서 변화 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 전 때 쓰고, 변화 때 쓰고, 변화 후에 쓰고. 그러니까 소금의 양공식을 3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죠. 언뜻 보면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또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비례, 질의 원리라고 해서 어떤 시소 공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질의 원리. 그렇죠? 시소 공식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자료 해석할 때 이제 제가 주로 좀 많이 쓰기는 해요. 시소 공식. 시소 공식의 원리는 제가 깊은 얘기 드리면은 요것만 갖고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자, 원리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질의 원리가 뭐냐? 자, 무게에 비. 무게 있죠, 무게. 그러니까 시소 같은 거 타면은 자, 무거운 사람 쪽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가벼운 쪽이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 둘이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침점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삼각형 있죠. 그죠? 그 받침점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하고 그 시소를 탔을 때 균형을 이루려면 무거운 사람이 받침점에 가까워야 돼요. 맞죠? 됐죠? 무거운 사람이 가깝다고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시소 공식이 뭐냐면은 무게의 비. 무게의 비는 받침점까지의 거리의 비. 비와 반비례 관계다. 무게가 만약에 2배다. 2배다 그러면은 거리는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무게가 3배다. 그러면 거리는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시소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농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리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 소금물이 있고 100g이야. 얘가. 그다음 여기가 어디 보자. 8%입니다. 자, 얘가 200g이에요. 누가 무거워요? 얘가 무겁죠? 그죠? 자, 얘네들은 받침점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무게의 비가 1대2야. 그럼 거리의 비는 2대1이어야 된다고. 됐죠? 그럼 이 차이가 6인데 이 6을 2대1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6%. 6에서 6%가 아니야 또. 자, 이렇게 2대 1 이렇게. 됐죠? 실제로 이 두 소금물을 섞게 되면 6%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게 시소 공식, 질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은 이제 나이도 있고 비율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은 조금 봐줘야겠어요. 비율은 제가 또 이제 강조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 증가율과 배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자료 해석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왕 여기서 등장했으니까 먼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증가율과 배수 관계인데 이런 거죠. X% 증가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1 더하기 100분의 X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엄마가 용돈 올려준다 그랬어요. 20% 올려준대. 내 용돈이 지금 10만 원인데 엄마가 20% 올려준대요. 그럼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렇죠? 12만 원. 20%. 어떻게 한 거예요? 1 더하기 100분의 20, 1.2배 한 거라고요. 그 원리예요. 됐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취지는 여기까지야. 문제에서 얘기한 거기 이론에서 얘기한 건 여기까지지만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 해갖고 뭘 기억할 거냐? 증가율이 크다. 어떤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30% 증가했고 얘가 20% 증가했어. 그럼 배수가 누가 큰 거예요? 증가율이 크면. 하나는 20% 증가 1.2배고 30% 증가 1.3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율이 큰 게 배수도 크다. 그죠? 거꾸로
배수가 큰 게 뭐예요? 증가율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가율이 크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 배수가 크다. 됐죠?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얘면 얘가 돼야 되고 얘면 얘가 된다. 보통은 요걸로 얘를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증가율 공식 이용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가 큰 걸 찾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자, 받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A% 증가. 자, 뭐 X% 썼으니까 X% 쓸게요. 감소. X% 감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감소다. 1 마이너스 100분의 X배. 당연히 감소율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수가 작겠죠. 왜? 50% 감소다. 그럼 100분의 50을 빼는 거야. 0.5가 돼. 20% 감소다. 1 마이너스 100분의 20, 0.8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감소율이 크다. 감소율이 크다는 건 뭐예요? 배수가 작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같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 금액은 이제 원가, 정가, 할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원가를 A라고 놨네요. 원가 A 원래 가격 끝. 원가는 근데 정가라는 게 있어요. 정가. 정가는 뭐냐면은 원가의 이익을 가산한 겁니다. 원가의 이익을 가산했다. 근데 이익을 가산했는데 형태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에다가 딱 이익을 더하는 거지 그냥. 이익액. 300원의 이익을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2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1.2배가 되는 거예요. 증가율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인가. 할인가는 뭐예요? 정가에서요. 원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정가예요. 정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는 게 할인가입니다.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가에다가 할인액을 빼는 거지.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가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할인율. 요것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어봐요. 제가 강의하면서 직접 물어봅니다. 30% 할인했다고. 10,000원 30% 할인했어요. 얼마예요? 그러면은 7,0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3,00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3,000원. 30% 할인했다라는 거는 30% 깎아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70%라는 얘기인데 요걸 30%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점점 50%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착각이 심합니다. 45% 할인한다 그러면 4,500원이라고 한다고. 5,500원인데. 그죠? 안 할 것 같다고요?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자, 근데 이 정가 곱하기 1-100분의 할인율인데 얘는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보세요. 정가가 요거였잖아요. 그죠? 정가. 그러니까 원가하고 섞어서 가기도 해요.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할인율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됐죠? 자, 특히 이쪽 원가, 정가, 할인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도구로 봤을 때 이런 계산들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 자체가 잘 정립이 돼 있느냐, 됐죠? 그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이 단리, 복리는 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기 때문에. 자, 단리. 단리라는 건 뭐냐면은 최초 원금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좀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이거. 요게 예금이다. 예금이 뭐예요? 은행에 돈 넣고서 그래 돈이 불어라 이겁니다. 그죠? 돈이 불어야 될 텐데 이거예요. 요즘 뭐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아서 1%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금이 의미 있냐 막 이러는데 의미 있죠. 당연히. 요거는 목돈 만들 때 필요한 거니까. 예금. 자, 근데 이 예금이
돈을 넣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라고. 이자 타려고. 근데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요. 단리, 복리. 사실 단리는 적용이 실제 되는 데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좀 되게 이상해요.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적용한다면 할 수는 있는 단리입니다. 단리는 뭐냐면 최초 원금 있죠?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가산이 돼요. 최초 원금. 돈 내가 100만 원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쌓이는 이자는 모두 100만 원 기준이에요. 이 뜻이죠. 그렇죠? 자, 최초 원금에 대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자, 그 다음에 복리는 뭐냐면은 원금이 매회 갱신이 됩니다. 갱신. 바뀌어요. 자, 그래서 원금을 여기서 내가 돈 집어넣은 돈을 자, 우리 교재에서는 원금을 A라고 놨고요. 그다음 이율 R입니다. 됐죠? R. 이때 이 R은 R%의 R이 아니에요. 10%다 그럼 0.1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됐죠? 근데 만약 R%다라고 하면은 백분율은 기본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백분율은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자, 여기서는 이율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면은 10%의 이율이다라고 하면 0.1을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을 N이라고 놨어요. 기간. 뭐 N월, N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단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1년 차 때 A. 그러니까 1년 말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가 한번 붙어야지. 여기 있을까요? 네, 1년. 초. 자, 단리든 복리든 둘 다 A. 네, 그죠? 자, 근데 1년 말이 됐어.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에다가 A, R. 이렇게 돼서 A 1 플러스 R입니다. 자, 얘도 A 이자 쌓였죠? 맞죠? A 1 플러스. 자, 그런데 2년 말부터 좀 달라져요. 2년 말 뭐가 달라지냐? 얘는 원금에 대한 게 원금이 얘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자가 쌓인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AR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2R이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복리 같은 경우는 얘가 원금이란 말이에요. 갱신이 된 거야 이걸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가 쌓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A 1 플러스 R에다가 이거에 대한 이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1 플러스 R로 묶게 되면은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쭉 가면 N년 말이 됐다. 어떻게 돼요? 얘는 NR 곱하기만 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N죠.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쳐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복리, 단리하고 복리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고 요거는 예금 기준이에요. 적금은 얘기가 좀 다른데 적금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요즘은 저도 헷갈리는데 1, 2학년 때 배워요. 교과 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어떨 땐 1학년, 어떨 땐 2학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고급 스킬입니다. 적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예금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됐죠? 됐죠? 적금을 하려면은 등비 수열에 대한 합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적성이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적금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요일. 자, 날짜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요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요일. 며칠 후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그 며칠 후에 그 숫자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일 후 이러면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러니까 2일 후하고 날짜가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윤년은 4년에 한 번이다. 2월 29일까지 있는 거. 근데 이것만 알면 조금 부족하고 뭐라고 쓰시냐면은 4의 배수.
아니면 하계 올림픽.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4의 배수에 해당하는 해에 윤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 그다음 2020년, 2024년 이렇게. 그죠? 4의 배수에 해당하는 거. 그때 그게 또 하계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는 출제 빈도가 높을 파트는 아닌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시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 볼게요. 한번 최대한. 자, 시계는 일단은 뭘 구하는 거냐면 시침과 분침의 위치의 차이를 구합니다. 시침과 분침의 위치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시계 문제예요. 됐죠? 그럼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두 번째, 위치가 뭐야? 위치라는 것은 정각이죠. 정각 12. 정각 기준으로 기준 바늘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3시야. 그러면 3시면 시침의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3. 90도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90도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그러면 시침, 분침을 봐야죠. 자, 시침은 분당 1시간에 30도 움직여요. 요게 12부터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0부터 10까지 한 바퀴 돌면은 12칸이에요. 그 숫자들이. 3바퀴는 360도니까 한 칸 움직이는 게 30도란 말이죠. 그렇죠? 1시간에 시침 한 칸 움직인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시간 1시간에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분침은 어떻게 돼요? 1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360도. 자, 이렇게 돼서 이걸 둘 다 분당으로 환산해 보면 분당이라는 건 1분당입니다. 1분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도. 그 다음에 분침은 어떻게 돼요? 분침은 분당으로 가면 60으로 나누면 돼요. 6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을 세워서 푸는 게 바로 식의 유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 있는데 일단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확률부터 얘기해 볼까요? 확률은 경우의 수 기반이에요. 경우의 수 기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되면은 확률을 하면 됩니다. 확률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일 때 뭐뭐일 이러면 뭐뭐일 때가 전체 경우의 수. 뭐뭐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해당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해 해당 경우의 수를 분자해 올리면 됩니다. 요게 이제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명확하다면은 확률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죠? 자, 뭐 간단하게 좀 보죠. 간단하게. 일단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은 사실 경우의 수만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한이 많으니까. 맞죠? 제한이 많으니까 경우의 수하고 확률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몇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을 또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일단은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은 합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합의 법칙, 차의 법칙은 없어. 곱의 법칙이 있어요. 곱의 법칙. 얘네들을 물론 이제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내가 그때 왜 헷갈렸지? 내가 왜 옛날에 구구단을 못했지? 이것처럼. 그죠? 구구단 지금 잘한단 말이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못하면 이거 시험 준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구단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처음 할 때는 어려웠어요. 저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뗐어요. 그 이후엔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처음만 좀 헷갈립니다.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라는 얘기고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 키워드. 동시에가 키워드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됐죠? 여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돼. 아니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보면은 여기는 동시에가 아니다. 여기는 동시에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순서대로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순서대로가 있는 경우라면 교수님 다르잖아요. 동시에라는 말하고 순서대로라는 말이 다른 말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다른 말이 인정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에나 순서대로로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래요. 뭐냐면 합의 법칙은 선택적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일어나면 얘는 못 일어나.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선택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모두 다예요. 모두 다라는 건 뭐예요? 다 일어나야 돼. 여기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학원에서 가장 많이 강의를 하는 내용이 요거예요. 보세요. 자, A, B, C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게 두 가지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돼?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그럼 5가지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6가지. 왜 6가지야? 그럼 이제 꿀먹은 벙어리. 그죠? 왜 6가지냐면 잘 보세요. A에서 C로 가려면 B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거 이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순서대로 일어났지만 모두 다 일어나야 돼요. 그죠? 사실 이렇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2개씩 있잖아요. 경우에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만 보면 돼. 딱 봤을 때 둘 중 하나만 일어날 수 있네? 그러면은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든 동시에든 결과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네. 그러면은 해당 사건들을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순열과 조합도 제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강의해요. 사실은. 근데 포인트만 짚고 가볼게요. 자, 순열.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5개 문자가 있다. 이 5개 문자 중에 2개의 문자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라. 이런 게 순열인 거예요. 물론 말을 살짝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니까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선택된 거 빼고 4개 중에 하나니까 4가지. 근데 얘는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5가지하고 4가지 곱해야 돼. 20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OPE 이렇게 쓴다. 퍼뮤테이션. 이렇게 써요. 아래 첨자로. 됐죠? 아래 첨자로.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이렇게 n개가 있고 r개 택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한 r개를 일렬로 놔요. r개를 일렬로 놔요. 이거예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고배 법칙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행위 한번 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이거 두 번째 행위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해야지. 그죠? r개부터 나열할 수는 없어. 얘 문제야. 이거 한 다음에 얘 해야 돼요. 맞죠? 순서대로 일어났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둘을 곱해야지. NPR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 요거 NPR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5개 문자 A, B, C, D가 있는데 이게 5개 중에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OP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맞죠? 자, 그러면 NPR이다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의 곱이다. 그 다음에 식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N 이하의 자연수 R개 곱하는 거야. R개 곱합니다. R개. 무슨 얘기예요? 5P이다 그러면 5, 4. 7P3이다 그러면 7, 6, 5.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자,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됐죠? 자세한 내용 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은 뭐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됐을까요? 경우의 수.
자, 많이 본 말인데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1번입니다. 1번이죠. 서다 연결해서 R을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맞죠?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이라고 1번. 1번. 요걸 NCR이라고 하고요. NCR이 1번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번분의 NPR입니다. 됐죠? 2번은 뭐냐? 자, 보세요.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5개를 문자를 전부 다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돼? 5, 4, 3, 2, 1. 이걸 5팩토리얼이라고 해요. 느낌표. 5느낌표. 그죠? 5느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R 팩토리얼. R 이하의 자연수를 1까지 곱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다. R 이하의 자연수를 1까지 곱하고 N 이하의 자연수를 R개 곱하고. 그죠?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뭔가 수학 같은 느낌이 돼버려요. 됐죠? 필요한 것만 해야죠.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고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거기에 이제 수출이 능력이라고 해서 수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등차 수열은 한과 항사의 차이가 일정하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한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겁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 둘째 항과 셋째 항, 셋째 항과 넷째 항. 이 비가 일정하게 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수를 곱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계차 수열은 계단의 개입니다. 그래서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 계단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계단과 계단의 차이. 이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고 이렇게. 됐죠? 자, 그게 계차 수열.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봤던 건 어찌됐건 간에 쭉 이어져요.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됐던 비가 됐던 그죠? 뭐가 됐든 간에 한과 항 사이를 기준으로 보는데 건너뛰기 같은 경우는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이래요. 수출 능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1단계는 일단 연속적인 항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그렇죠? 군 수열은 묶음 수열이에요. 묶음 수열. 그렇죠? 묶음 수열이고 요 군 수열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그 군이라는 게 묶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묶음의 개수가 일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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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음 안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3개씩 묶여 있다. 그다음에 G 괄호 H 그래 있다. 됐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 셋의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같아야 돼, 관계가. 같은 원리를 찾아내서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고 군수열이 수열 중에 제일 어려워요. 물론 이제 출제자가 뭐 어렵지 않게 내려면 어렵지 않게 낼 수도 있어요. 쉽게 발견할 수 있게끔. 자, 근데 일단은 마음 먹고 어렵게 내면은 찾기가 매우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수열은 표 형태의 수열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열들은 일자형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간에 이 일자형 수열의 규칙성을 뭐 회전형 수열이든 표 수열이든 뭐든 간에 이 일자형 뭐 등비 등차 수열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규칙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 수열이라고 해서 딴 게 아니고 표를 이용한 수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자 추리 같은 경우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한 글자음 5번 미음, 그 다음에 10번 칫.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마차 이렇게 하세요. 마차. 미음 칫 이러면 좀 그러니까 마차. 자, 그 다음에 한글 모음 같은 경우는 5 있죠. 5하고 10. 그래서 이거는 5이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E, J, O, T, Y. 걔네들 다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5의 배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문자 추리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M은 몇 번째지? A, B, C. 우리 A, B, C, D 마스터인데 사실 그죠? 몇 번째 있는지 모르는 거지. A, B, C, D, E, F, G, H, I, J 막 하다가 보면 내가 방금 접었는지 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도 있어요. 막 당황하면 저 되게 많아요.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갖고는 답이 없어요. 문자 하나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알파벳은 마스터했다. 그 전제 하에
전제하에 EJ, OTY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MNO. 5가 15니까 MN5면 13이다. 그렇게 사고를 빨리 해야 돼. 예를 들어서 W다 그러면은 TUVW잖아요. 23이야. 맞죠? S다. ST 19잖아요. 그렇게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문자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차. 그다음에 오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기초 통계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통계 능력의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평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평균 한 번쯤 알아본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평균은 괜찮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문제예요. 근데 표준 편차는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의미. 자, 보죠. 일단은 표준 편차라는 거. 제 사고의 흐름을 따라오세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됐죠? 처음부터 딱딱하게 들어가면은 안 남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거 보세요. 일단 표준 편차가 뭐냐? 얘가 루트 분산이거든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을 해요. 자, 뭐뭐의 평균이다. 그것까지 좋은데 편차가 뭐지? 편차. 편차라는 것은 그 평균은 이미 있어야 돼요. 별량이라고 있어요. 별량. 별량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료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자료 하나. 자료 하나. 근데 이제 만약에 도수분포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도수분포표다 그러면 계급값. 계급의 양끝값의 평균이죠. 그죠? 계급값. 자,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이 별량보다 크면은 음수예요. 작으면 양수고요. 양수음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편차예요. 됐죠? 자, 그럼 끝났어. 구하는 방법은 끝난 거예요. 맞죠? 왜? 별량에다 평균을 뺀 걸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 걔네들. 걔네가 5개였으면 5로 나누면 돼요. 맞죠? 자, 그게 이제 분산이고요. 거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의 의미예요. 의미. 의미까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의미로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의미까지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표준 편차가 크대. 표준 편차 값이 크대요. 근데 크다라는 것은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맞죠? 상대적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혼자 난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자, 써볼게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됐죠? 상대적이고요.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분산이 큰 거예요. 자,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분산이 뭐였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크기 때문에 큰 거예요? 편차의 제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맞죠? 근데 편차의 제곱이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편차의 제곱이 크다. 편차를 구해봤는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편차는. 값만 놓고 본다면 3이 더 커요. 근데 편차의 제곱은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5인 경우가 더 크잖아요. 왜? 제곱을 하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 편차의 제곱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럼 뭐냐는 거야. 편차의 제곱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가 별량과 평균 차이가 크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 차이라는 것은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그렇죠? 키가 180인 사람과 키가 170인 사람의 키 차이가 얼마예요? 10cm. 170인 사람과 180 사람의 키 차이가 얼마예요? 10cm. 차이라는 것은 무조건 큰 거,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별량과 평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 이 평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은 아니고 평균이
대표값 중에 하나예요.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이거지. 그죠? 대표값 중에 하나인데 평균을 딱 구해놨어. 평균을 딱 구해놨는데 걔가 별량하고 차이가 커요. 대체로 좀 커.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이라고 구해놨는데 딱히 쓸모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버스를 탔어. 근데 거기 20명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좀 몸집이 커요.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 평균 60kg였는데 몸집이 되게 큰 사람이 하나 탔어요. 그 사람 몸무게가 120kg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탔어요. 그 버스를 딱 탔을 때 평균이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미 20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60kg다. 그랬을 때 120kg인 사람 탔으면 둘의 평균은 90이 되겠죠. 그죠? 근데 20명의 평균이 그렇다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죠? 그리고 그 60이라는 몸무게는 유의미합니다. 왜냐면은 값의 변동이 크지가 않아. 몸무게가 120kg인 사람보다 60kg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대단히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버스에 딱 탔어. 근데 이 사람들의 재산들의 평균이 해보니까 넉넉 잡고 1억이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20명이 버스에 탔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이 1억이야. 그러니까 20억인 거죠. 다음은. 근데 재산 엄청 재산가. 그죠? 그다음에 민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버스를 탔어. 재산이 1조야. 버스를 탔어요. 어떻게 돼? 갑자기 평균이 확 올라간다고. 왜?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합이 20억이었는데 1조 20억이 된 거야. 이걸 21로 나눠주게 되면 몇백억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0억이 나왔어. 그럼 500억이 평균이지만 그 500억이라는 값 자체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별량하고 평균의 차이가 크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평균이라고 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 이 대표값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됐죠? 이런 이제 요거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료가 고르지 않다. 또 이렇게 씁니다. 않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고르지 않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가 작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고르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통계 능력에서는 평균은 뭐 아시는 부분이니까 됐고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